우리 1학년 학생들, 오늘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을 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 이쪽의 그림은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두 그림은 러일 전쟁의 풍자화예요.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둘이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조선 사람이겠죠. 네, 조선이 끼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위쪽 그림에서는 일본이 되게 작게 그려져 있잖아요. 일본 사람,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 엄청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 지금 여기 보이신가요? 뒤쪽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부담을 느낀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 이기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정세는 대한제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요. 러일 전쟁. 이제 이것도 1904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한반도에 주도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막 다투고 있었고요. 협상을 했는데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요, 국의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요. 대한제국은 이 분위기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의 대립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좀 고조되니까 대한제국은 1903년 11월과 1904년 1월에 국제사회에 대해 전시 국외 중립을 선언했고요. 이것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청나라 등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바로 2월 달이죠. 우리나라의 제물포, 오늘날의 인천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루이순을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인천이에요. 그래서 제물포를 공격을 했고요. 여기가 리순인데요. 여러분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가 바로 랴오둥 반도입니다. 랴오둥 반도. 그 전에 우리가 전에 앞에서요. 삼국 간섭으로 이게 러일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할양을 받았는데 일본의 세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요. 랴오둥 반도를 되돌려 받았잖아요. 되돌려 주게 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리순과 다렌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 이 리순과 다렌에 러시아가 있는데요. 여기를 일본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시작이 됐고요. 1905년에 끝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1905년 5월에 있었던 발트 함대 격파일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표트르 대제가 만든 발트 함대라고 있어요. 근데 이 발트해 유럽 쪽에 있는 함대이죠. 그런데 이 리순항이 점령이 되거든요. 리순항이 점령이 되니까 러시아에서 발트 함대를 이제 이쪽에 동아시아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멀어요. 발트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오게 되냐, 항해를 하게 되냐면 220일, 그러니까 7개월 10일을 항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4분의 3 둘레 에 가까운 29,000km를 항해를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쳤겠어요? 예, 7개월 넘게 계속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일본과 싸우려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틀도 되기 전에 이틀 만에 전쟁이 된 거죠.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요. 러시아 쪽의 그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그 발트 함대가 49척의 배가 있었대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전쟁이 끝나고 이 발트 함대를 격파당한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군함이 겨우 3척이랍니다. 그래서 이 이틀 만에 러시아 사람들은요, 전사자가 이 전투에서 5천 명이 넘었어요. 5천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발트 함대 총사령관인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그 파편에 맞아서 의식을 잃을 정도의 중상을 입고요.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완전 대참패가 된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5천 명 죽을 때요. 일본 사람들은요, 사망자가 20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대승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발트 함대의 그 뭐지?
패배를 점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질 거라 생각했는데 일본이 발탄들을 격파하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전쟁 중에 일제의 침략, 한국 침략을 볼게요. 일본은요, 러일 전쟁을 발발하고 나서 서울에 난입합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일본 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을 강요했는데요. 이때 강요했던 조약이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여러 개의 조약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조약들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에게 강요되는 조약들이고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 이번 기말고사는 이런 조약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한국 내에 군사기지 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제4조에 보면 여기 대일본 제국 정부는 군력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독도에다가요, 이렇게 그 울릉도에다가 이렇게 전망대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동해안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는 8월 달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요합니다. 자, 이 제1차 한일 협약에서는요,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써야 되고요. 또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돈을 모두 다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일 미국인이고요. 스티븐스가 친일하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합니다. 자, 이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보시면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자, 가스라는 일본 놈, 테프트는 미국 놈이죠. 제가 여기서 미국 놈이라고 하는 건 약간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겠죠. 자,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에서 뭐를 약속하냐면, 자,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예요. 필리핀은 미국 거, 대한제국, 조선은 일본 거 서로 인정한 거죠. 자, 그 다음 달이네요. 8월 달에는요, 제2차 영일 동맹이 맺어져요. 영국의 식민지는 인도잖아요. 인도는 영국 거, 조선은 일본 거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9월 달에는 미국이 중재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집니다. 말하자면 러일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미국의 중재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정권대사 사이에서 악수를 권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미국 대통령이겠죠.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그래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 중재했고요. 미국의 포츠머스 시에서 맺어지는 조약입니다. 이 포츠모스 조약에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일본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그러니 일본이 한국에서 뭘 하든 러시아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로써 일본은 이제 러시아까지 떼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처음에 청나라하고 대립하다가 청일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를 떼어냈죠. 자, 그런다면 반면에 그리고 나서 10여 년 후에 이제 러시아와 계속 대립을 하다가요.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까지 떼어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이제 눈치 볼 나라가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1911년인데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눈치를 보지 않고 을사늑약, 여러분 여기서 늑약이라는 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란 뜻입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인 을사늑약을 강요해요.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어요. 외교권을 빼앗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는 외교권을 빼앗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렇게 이제 부임하는 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호국으로 만든 거죠. 자, 을사늑약의 내용에 보면 제2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게 외교권을 박탈한 거죠. 외교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다른 나라 외교를 할 수가 없게 된 거고요. 자,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고요.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자, 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은 한일협약도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에서 협은요, 위협할 때 협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을 든 일본 놈이 고종 임금님이, 고종 황제겠죠. 고종 황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의 상황을 풍자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군사적 위협으로 강제로 체결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군거를 이제 이렇게 다 싸고 있고요. 조약의 절차를 누락하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이다. 고종이 조약의 무효 선언을 해요.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입니다. 자, 국제법상으로 무효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을사늑약의 사진인데요. 예, 여기 보면 요거 오른쪽 첫 번째 첫 줄에 문서의 제목이 없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조약문의 끝부분에는 외부 대신 박제순의 서명과 날인만 있고요. 자, 고종, 황제의 사인이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는데 대통령은 사인 안 하고요. 그냥 외무부 장관만 사인을 하고 끝낸 거예요. 이게 국제법상으로는 정말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효라는 거죠. 자, 그 을사늑약에 사인한 5놈입니다. 친일 매국노. 자,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인데요.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완용의 이름은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대신 박제순이 사인을 했다.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그 다음에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이렇게 5명이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적으로도 무효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을사늑약은요, 대한매일신문에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 선언이 실리게 됐어요. 영국의 신문에 실린 기사를 재인용한 거고요. 자, 파리 대학의 국제법 학자 프랑시스 레이가요, 을사늑약은 이거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에서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고요. 조약의 이름뿐만 아니라 서명자에 대한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 절차와 승인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고종이 승인하지 않았죠. 또 고종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국서를 해외에 보냈고요. 일본의 특파대사의 보고서 초안에도요. 자, 고종은 조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은요,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런 불법적인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고종이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1907년입니다. 여러분, 헤이그는요,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예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고종이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호소했어요. 우리 조미수 통상조약 기억나신가요? 조미수와 통상조약에서 1조의 내용이 거중조종이었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자 약속해놓고요. 미국이 도와줬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 미국은요, 당연히 외면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앉으신 이분이 정사, 가장 높은 사람, 이상설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분이 이준 열사이고요. 자, 요분이, 아이고, 동그라미 왜 쳤지? 이위종이라는 분입니다. 이위종. 그래서 3명이 가게 돼요. 이상설이 정사,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준 열사, 그다음 이위종은요, 잘생겼죠. 예, 20살인가? 20대 초반이에요. 이때 갈 때가. 이분이 집안이 역관 집안입니다. 통역관 집안. 그래서 통역으로 따라간 거예요. 4개 국어에 능통했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자, 일본하고 영국이 아까 제2차 영일동맹도 맺었던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대요. 너무 억울해. 그리고 그래서 이 이준 열사가요, 그 네덜란드에서 풍토병에 걸리셔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예,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준 열사라고 부르는 거죠. 돌아가신 분. 이준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이준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요. 이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일본이 재판을 열어요. 이 헤이그 특사 재판을 열어가지고 궐석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궐석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궐석은요, 그 피고인이 없어요. 죄진 사람이 없는데 재판을 한 거예요. 자리에 없는데. 그래서 이상설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사형 받을 건데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상설은 들어오지 않고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요. 2위 정도 모스크바에서 살다가 끝내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 아니, 울산늑약에서 외교권 없다 그랬는데 특사 파견했다라는 걸 구실로 삼아서요. 빌미로 삼아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1907년 7월에 퇴위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고종의 아들 순종이 즉위를 하게 돼요.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순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907년, 그러니까 고종을 이제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서요, 우리나라에게 또 이제 뭐를 강요하냐면, 그 후에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강요합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데요. 봐봐요. 아까 1904년 8월에 맺어진 게 제1차 한일협약. 외교 재정 고문 2개 한 거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맺어져요. 1905년에. 이게 제2차 한일협약이고요. 그리고 나서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새로운 협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정민연이에요. 1907년이 정민연이라서 정미7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1907년 7월인데요. 통감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을사늑약에서는 외교권을 관장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한일 신협약에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감이 간섭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명시했고요. 자, 이 한일 신협약에서는 가장 특징이 차관 정치예요.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게 된 거죠. 제5조예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이 차관 정치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종 황제가 이제 퇴위당했고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강요를 하더니 곧이어 군대마저 해산시켜 버립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09년에는요. 사법권을 빼앗고요. 1910년에는 경찰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뺏어가는 거죠. 밑에 사진은 일본군에게 무장 해제된 대한제국군 병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군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왕을 마음대로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도 해산시켜 버리고 외교권도 없고 모든 내정을 일본인이 관여를 하는,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보호국 체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침략성을 숨기고 한국의 멸망을 표현한 용어 병합이라고 써져 있어요. 원래는 어떤 단어를 써야 맞냐면요. 병탄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예, 침략적으로 이렇게 빼앗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 병탄이라는 단어는 약간 병탄은 사실에 맞지만 침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이 머리를 쓴 거죠. 합병은 조금 약해. 그래가지고 합병을 앞뒤로 바꿔서 병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용어를 고안해낸 구라치는 일찍이 국제공법에서 조약의 체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이 가해질 때는 본인의 의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은 결코 유효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법학자한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을사늑약은 이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제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서 이 합병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용어를, 합병이라 병합이라는 단어를 고안해낸 거죠. 나쁜 놈들이죠. 예. 여기 보시면 사진에 3대 통감에 부임하는 데라우치 행렬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데라우치가 금방 이제 9월 달에 나라를 빼앗고 나서는요,
총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데라우치 통감이었다가 조선의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 되는 거죠.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자, 이제 이게 1910년 8월에 맺어지게 됩니다. 병합. 아까 병합이란 단어 설명했죠.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서 강제로 체결했어요. 순종은 비준 절차에 해당하는 치규에 서명을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왕은 이 어세 위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은 순종은 이 어세 위에 사인이 없죠. 치규. 여기 치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임금이 몸소 적은 포고문 이런 건데요. 임금이 직접 사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고 국제법상의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너무나 슬픈데요. 제 1조의 내용만 읽어볼게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항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라는 조약을 맺게 돼요. 나라를 빼앗겼죠. 자, 대한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무력을 앞세운 일제의 침략과 집권층의 부패, 무능력이 원인이고요. 한국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 수립의 기회를 잃게 된 거죠.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조약들을 배웠는데 일단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일본이. 네, 러일 전쟁 중에 2월 달이잖아요. 한일 의정서를 맺게 했어요. 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나고 나서 한일 의정서가 맺어지고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슬그머니 1905년에 편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은 1904년 8월에 맺어지는데요.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 메가타를 두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좀 진한 글씨로 써놨어요. 을사늑약을 강요했어요. 1905년 11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을 강요했는데요.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가면요. 한일 신협약,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강요해서요. 차관 정치, 일본인 차관을 모든 분야에 두게 한 거죠. 그리고 아예 1910년에 가면 한국 병합조약을 맺어서 국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다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밑줄 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라는 겁니다. 일본 정권대사와 공사가 조약서를 들고 궁궐에 들어와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일본인 통감을 두고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다는 것이다. 자,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 조약은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죠. 그럼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우리가 연표에서 고르자면 바로 대한제국 때이잖아요. 이때. 그래서 대한제국 수립 이후 고종의 강제퇴위 전을 찾으면 돼서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늑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을사늑약할 때 늑약은요. 억지로 할 약은 약속할 약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맺은 조약이 늑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꼭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약은 대등하게 맺어진 건데 을사늑약은요. 강제로 일제가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이거든요. 자, 외교권을 빼앗고요. 외교 업무를 관장한다면서 뭐를 설치했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초대 통감으로 하게 되죠. 초대 통감을 하게 됩니다. 밑줄 친 조약 체결의 결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황제는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을 분하게 여기고요. 자, 이상설, 이준을 밀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헤이그에 가서 일본인이 강제로 조약을 맺은 것과 일본에 발라붙은 박재순 등이 정부 대신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억누르고 인민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굴었던 사실에 대해 만국 평화에 의해 호소하도록 했다. 자, 이 조약은 바로 을사늑약이고요. 자, 우리는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자, 외교권을 박탈당했고요. 통감부가 설치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밑줄진 기억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이위종 아까 제가 그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파견된 그 특사 중에서 그 통역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한제국이 왜 이곳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 참가국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기자가 그것은 귀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 위탁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외교권을 뺏겼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위종이 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황제 폐하에 재가도 없이 황제가 사인하지 않았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맺어진 조약 바로 을사늑약을 얘기하는 거죠.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을사늑약에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겼고요. 두 번째로 통관부가 설치되니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의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4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한 문제는 연표 문제였고 나머지 3문제는 모두 다 을사늑약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을사늑약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을사늑약에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뺏겼고요. 그 다음에 통관부가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억울해서 우리가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거든요.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우리나라의 황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 버린 거죠.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교과서 내용이. 그리고 조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의 내용 알아두면 좋겠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그리고 한일병합조약까지 여러분이 조금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수업 받느라고 너무나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도와 간도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